네, 후보님. 네. 오늘 오전에 네. 좀 다른 질의를 좀 하다가 제가 주요하게 할 질의를 좀 놓쳤습니다. 네. 다른 질의의 취지는 후보님이 많이 번 것과 관련해서 아름답지는 않지만 그 선배들의 잘못도 크다. 그래서 후배들 관련해서는 금융수장으로서 잘 관리해 달라, 이런 취지였습니다. 네. 그 디지털 자산과 관련해서 제가 금융위에서 23년에 우리가 법을 만들면서 부대 의견을 내면서 24년까지 이 기본적인 것들에 대해서 좀 제출해 달라 했는데 아직 준비가 아직도 안 된 거죠? 언제 정도에 제출을 될 수 있습니까? 근데 정기국회에서는 논의가 될 수 있도록 네. 저희들이 한번 뒷받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기본적인 입장과 관련해서 기본법을 만드는 거죠? 네, 맞습니다. 네. 그리고 거기에 스테이블 코인, 원화 스테이블 코인 도입을 하는 거죠? 네. 네. 원화 스테이블 코인을 도입하는 데 있어서 원화 스테이블 코인 많은 쟁점들이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이 누가 발행할 수 있느냐와 관련해서 은행만 발행할 수 있느냐, 은행 외에 혁신 기업도 발행할 수 있느냐, 이런 쟁점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지금 이제 관계부처 계속 협의 중이고요. 대강 저희들이 구상하고 있는 건 있는데 하여간에 그게 좀 굳어지면 말씀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우리 후보님 보도자료를 보니까 가상자산은 아직 내재적 가치가 없는 것 같다라는 표현도 쓰셨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테이블 코인에 대해서는 긍정적이에요. 그러면서 혁신 기회다, 스테이블 코인은, 이렇게 말씀 주셨는데 스테이블 코인이 혁신 기회인 이유가 뭐죠? 지금은 이제 용도가 결국은 가상자산 거래에 쓰이는데 이게 과연 지급결제 이쪽에도 기회가 있을 수 있고, 그렇죠. 수급에도 있을 수 있고, 그 또 가상자산 코인이 네. 엄청나게 빠르고 엄청나게 저렴한데 이것이 가격이 등락을 해서 너를 띄니까 기준이 되지 못했는데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게 생기면서 기준이 돼서 지급결제 수단이 된 거죠. 그러니까 엄청나게 빠르고 엄청나게 저렴한 거에다가 결제 수단까지 돼버리니까 이것이 향후의 결제 수단 시장을 완전히 장악할 거다라는 생각들이 있는 거고, 그것을 미국이 달러 기반 스테이블 코인으로 하고 있고, 그래서 우리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측면에서 원화 스테이블 코인을 동의하시는 거죠? 네네. 네. 그 혁신 기회라면 우리가 미국이 시작을 했는데 미국보다 조금 더 안정적이고 조금 더 사용 편의성이 높게, 그래서 더 많은 사람들이 쓰게 하면은 이것은 결제 수단이기 때문에 빨리 습관화되면 그것이 이기는 사람 아니에요? 그래서 미국보다 어떻게 하면 조금 더 편리하게 쓸 수 있을까? 사용자들이 그래야지, 그래서 사용자를 스케일업하면 이기는 것인데, 이 혁신성을 어디서 가져올 것이냐가 답이거든요. 그것이 은행권 중심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은 혁신 기업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하여간에 저희들이 보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정리되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예, 제가 말씀드립니다. 습관화 되버리면 끝나는데 여기에 대해서 늦어지면 안 된다. 지금까지 계속해서 신중 검토하면서 검토한 자료가 없습니다. 즉 신중하게 고민만 하고 있었을 뿐이에요. 이제 검토 자료들이 나와 있는 상태에서 빨리 논쟁을 해서 결정을 짓고 속도에 뒤처지면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안정적으로 하다가 나중에 스테이블 코인 만들었는데 다 습관화돼 가지고 우리가 설 자리가 없는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 부분은 차후에 계속해서 논쟁을 하기로 하고요.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이재명 정부에서 7년 이상 연체 5천만 원 이하에 대해서 채무 탕감하고 있는 거 알죠? 네네. 이것은 금융회사의 채권을 정부가 매입해서 속아가는 방식이에요. 네. 그렇죠. 이것의 정책적 효과가 나타나고 있습니까? 이거는 지금 저희들이 그 9월 달에 이제 어떤 계획을 할 거고요. 10월부터 매입을 시작할 겁니다. 예. PPT 좀 해주세요. 그런데 은행이 가지고 있는 것도 이렇게 공공기관에서 매입해가지고 소각을 하고 있는 판이에요. 그런데 채권자가 은행이 아닌 공공기관인 경우에는 안 하고 있습니다. 그 공공기관이 실은 캠코, 신보, 기보, 여기에서 가지고 있는 것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캠코나 기보나 신보에서 7년 이상 5천만 원 이하 이게 얼마냐라고 자료를 제출 요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캠코에서는 4조 6천억 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32만 3천 명이나 있다고 합니다. 제가 몇 번을 확인했습니다. 이렇게 많나? 이러면서. 그래서 뭐 아까 김용만 의원 말씀하시는 것처럼 도덕적 해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찾으려고 해봐야 될 텐데, 그래서 추심을 위해서 얼마나 추심을 하고 있냐 그랬더니 추심이 거의 안 되고 있습니다. 추심 비용만, 소송 비용만 한 2, 3천만 원 들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것들을 계속 들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채권자가 은행이냐 이런 신보, 캠코, 기보냐에 따라서 이런 차별을 둘 필요가 없을 수 있다. 이 측면을 적극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네네, 한번 말씀 주신 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하나인데요. 신보에서 연대채무가 있습니다. 연대채무라고, 신보에서 연대채무라면 상상을 해보면 주채무자가 회사고 사장님이 연대채무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거 2009년 이후에 회수율을 보니까 1.8%입니다. 회수율이 1.8%입니다. 올해의 회수율은 0%입니다. 이거 해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계속해서 사장님을 거기에 묶어놓고 있어야 되겠습니까? 이게 효율성 측면에서 좀 다시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뭐 이게 뭐 사정이 있었던 것 같은데 하여간에 의원님 주신 거 취지해서 한번 더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채권자가 은행인 것도 채무 탕감하는 편에 네. 채권자가 공공기관인 것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생각해야 된다. 네. 이 말씀을 드립니다. 네. 저도 마무리 2분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마지막으로요. 금융위원회가 21년에 금융위원회가 기업 공시제도 종합 개선 방향과 관련해서 자산 2조 원 이상 상장사에 대해서 2030년까지 단계적으로 ESG 공시를 의무화하겠다고 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네네네. 그런데 23년 10월에 ESG 금융추진단 3차 회의에서 공시 의무화 도입 시기를 사실상 무기한 연기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네네. 그런데요, 우리 유럽의 ESG 언제부터 의무화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예를 들면 우리나라의 삼성전자가 유럽에다가는 언제부터 공시 의무를 해야 되는 줄 알고 계십니까? 29년, 28년도 회계년도. 예,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은 언제까지 준비해야 돼? 재작년까지 준비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27년까지 준비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네. 예. 그러면 우리나라에서는 기업 공시 안 하고 유럽에다가는 공시하는 웃긴 상황이 벌어지는 거 아닙니까? 우리나라가 먼저 해야 되지 않을까요? 최소한 같은 시기에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더 늦추면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공시 의무와 관련해서 공시 의무를 지키지 않으면 벌을 준다고 생각하니까 안 하는 겁니다. 공시 의무를 지키면 인센티브를 준다. 이런 관점으로 해서 공시 의무를 기업들을 설득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떻습니까? 네. 약간 뭐 유럽도 보니까 하다가 일부 국가는 독일은 약간 빠지는 뭐 그런 것도 있긴 하던데 하여간에 주요국 논의 동향 봐가면서 늦지 않게 네, ESG가 지속 가능한 것 관련해서 핵심이라는 걸 말씀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홈플러스 관련해서요. 네. 10만 명입니다. 이제는 정부가 좀 나설 때가 되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뭐 법정 절차로 들어가 있는 부분이 있어서 거기서 이제 정부와 법원이 이제 나뉘는 부분이 있고, 대신 말씀하신 대로 이 조사라든지 뭐 이런 부분에서 할 거는 확실히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말씀하신 협력업체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도 역시 관계부처랑 같이 좀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밥 먹고 있다가 10만 명 거리로 앉으면 우리 정권 초기에 꽤 안 좋습니다. 민생과 관련해서 안 좋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좀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네, 살펴보겠습니다. 네.